오늘 이제 첫날인데 그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인강 직강 선생님들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회독입니다. 회독은 고시 공부에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작년에도 회독을 뭐 초수 아니신 분들은 작년에도 회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회독 공부 방식을 해야 되느냐. 이 고시 공부는요, 국가고시 공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나 뭐 스포츠 지도사나 뭐 그 건강운동관리사 뭐 이런 자격 시험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상대평가 방식이라는 게 일단 다르고요. 그 보통 자격 시험들은 이제 절대평가 방식이라서 그 기준 점수만 넘으면 돼요. 근데 이 고시는, 국가고시는 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밀려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격시험은 중요한 것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은 큰 별쌤인지 작은 별쌤인지 있잖아요. 네. 그 쌤이 찍어주는 것만 잘 공부해도 충분히 커트라인 넘어요. 근데 국가고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많이 찍어드렸어요. 가중평균 이번에 꼭 나온다. 봐둬라. 뭐 또 뭐 찍었지? 내가 찍어주고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책임의 부인 그거 뭐 책값 비노 중화기법 그것도 꼭 나온다. 봐둬라. 뭐 그거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데 그런 걸 찍어드리는 것 중에도 나오지만 그 외에 지엽적인 거에서도 시험은 나오거든요.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 공부는 강사님이 찍어주는 것도 당연히 힘을 줘서 봐야 되겠지만 그 밖의 내용들, 에이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에이 이런 게 설마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작년에 나온 거 있죠? 선생님들이 간과했던 것 중에 나온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가고시는 중요한 것만 내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제가 보기에도 해마다 출제하는 거 보면 제가 출제 들어갔던 동기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야 뭐 이런 걸 냈어 이러면 낼 게 없는데 뭐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낼 게 없다는 거죠. 왜 낼 게 없냐면 평가원에서는 그 노량진가의 자료나 모의고사나 이런 거 다 검토해서 필터링해서 낼 수 있으면은 피해서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낼 게 없기 때문에 지엽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고 안 중요한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당도 떨어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변별을 해야 되니까. 특히나 올해보다는 그 전년도 시험이 더 그러했고 그 전에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였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그분께서 그 사교육 강사들에 대한 혐오를 좀 갖고 계셔가지고 특히 그 유명한 수학 강사님 있잖아요. 현우진인가? 그분한테 약간 좀 증오감을 좀 갖고 계셔가지고 사교육 뭐 강사들 좀 때려잡기 위해서 더 이렇게 좀 평가원에 그 압력을 넣어서 이제 강사들 문제를 배제하라는 그 특명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시험은 더 그러했고 직전 연도는 조금 더 완화된 측면이 있죠. 감옥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공부는 회독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 회독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면 안 중요한 것도 결국은 훑어보면서 다 보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중심을 잡아드리면 그거 위주로 회독을 처음에는 하시다가 점점 이제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한 10회독, 20회독 하게 되면 다 흡수됩니다. 알 거 다 알아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회독 정도가 더 남죠? 30회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머지 10회독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나 다 아는 건데? 보면서, 아이고, 나 다 아는 건데? 이거 뭐, 독립변이, 종속변이, 매개변이, 이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휙휙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넘어옮기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안 봤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놔 두자 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고시 공부라는 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고시 공부는. 당연히 중요한 것 먼저 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것은 절대 합격할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도를 첫 시간은 이제 제가 측정평가에 이 변인부터 시작해서 점수 분포 곡선, 점수 분포 곡선 맞나요? 제가 이제 20 표지과 배정까지 첫 시간은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점수 분포 곡선 앞까지.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로는 26페이지까지 첫 시간 진도를 나가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부분은 선생님들이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되게 쉬운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래도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초수인 분들은 당연히 초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초수라는 마음으로, 나 하나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나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재수 이상인 분들은. 사람의 머리라는 게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리는 게 인간의 뇌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를 안 하고 싶잖아요. 뇌는 굉장히 똑똑해서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안다,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게 뇌예요. 그 자신의 뇌의 꾀에 빠져들면 안 되고, 나 이거 하나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매번 회독할 때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변수와 상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변수와 상수. 변인과 상수 이렇게도 부르고 변수와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개념도 임용시험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변수라는 거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나와 있죠. 네. 버라이어티, 예능을 보통 버라이어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뭐 이런 뜻이죠. variable이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변수를 이제 우리는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ariable의 뜻은 어떤 무엇인가를 측정했을 때 그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그 특성, 그걸 이제 변수, 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양 측면에서 이제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성별, 뭐 교육 수준, 체력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남자, 여자, 뭐 초절, 중절, 대절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등급화시켜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 그런 이제 카테고리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목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별, 교육 수준, 체중, 나이,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실 변수라고 볼 수 있죠. 변수. 사람의 머리 색깔, 그것도 변수죠.
예. 안경 착용 여부 변수죠. 예. 키 변수죠. 다 변수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그 체육정책 평가 학회에서 출간한 책 있죠? 위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우리 체육측정 평가 학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쓴 책인데, 거기서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개념적 정의는 말 그대로 변인의 의미, 개념이 의미죠. 의미를 밝히는 것. 뭐 통계란 무엇인가? 통계가 뭐예요? 무슨 통자죠? 무슨 통자예요? 통아저씨 통자예요? 무슨 통자죠? 드럼통 통자야? 통자는 모든 걸 다 아우른다라는 뜻이에요. 통괄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걸 다 아우른다라는 뜻이고, 계자는 계산하다라는 계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계산을 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개념적 정의예요.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조작적 정의는 그럼 뭐냐? 개념적 정의에서 규명한 추상적 개념을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취급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책임감, 자신감 이런 거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자로 잴 수 있어요? 자신감을? 못 재죠. 그럴 때는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뭘 자신감으로 얘기할 건가? 자신감에 해당하는 어떤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설문지에서 나온 값들을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 그걸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찰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통계나 연구에서는 이 조작적 정의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통계라는 걸 해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라는 말, 컨스탄트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다양한 값을 가지는 변수하고는 다르게 자료의 어떤 특성이 모든 자료에서 항상 동일한 것이다. 항상 상자거든요. 컨스탄트의 그 상자가 항상 동일한 거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연구에서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그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 트레이닝의 뭐 방법을 가지고 트레이닝의 효과를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트레이닝의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의 효과를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인가? 혹은 어떤 트레이닝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해야지 효과적인가? 혹은 뭘 먹고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인가? 이런 걸 검증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연구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할 때 다른 요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되죠. 내가 알고 싶은 그것만 딱 다르게 취급하고, 예를 들면 보충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트레이닝 효과를 비교해보고 싶으면 보충제를 먹고 안 먹고 이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되죠. 운동 시간, 운동 방법, 운동 장소 다 통제해줘야 되죠. 그렇게 통제해주는 것들, 즉 동일하게 처방한 어떤 동일하게 이제 부여한 어떤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다? 상수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체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를 그렇게 이제 개념적 정의를 하는 거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상수를 얘기할 때 그냥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이제 상수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인의 분류로 넘어가서, 변인의 분류에는 이제 속성적 분류와 특성적 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적 분류 안에는 이제 질적 변인과 양적 변인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하죠. 자, 속성적 분류에는 질적 변인하고 양적 변인으로 나누는데, 질적 변인은 비서열적인 그리고 서열적인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질. 네. 선생님들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여자 쌤들은 보통 뭐 먹으러 가도 양보다는 좀 질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 쌤들은 양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질적인 것들에도 맛이라는 게 사실 질이죠, 맞죠? 아름다움, 질이죠. 네. 그래서 그 질적인 부분은 또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질적인 변인들은 뭐 종목, 유니폼 색상, 포지션 분류, 팀명, 뭐 스포츠 장비에 대한 브랜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서열 매기기 힘들잖아요.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서열이 더 밑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디다스 관계자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수의 국적 이런 거 서열 매길 수 있어요? 미국이 더 강대국이니까 더 위에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에티오피아 출신도 마라톤에서 1등 할 수 있고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변인들을 비서열적인 질적인 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열적인 질적 변인은 서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 메달 순위 같은 것들, 태권도의 벨트 등급 같은 거, 검은 띠, 뭐 쌤 무슨 띠예요? 띠 없어요? 예, 저도 벨트 안 하고 왔는데, 예, 그런 띠 말고 그 단수를 얘기하는 거 태권도에서 이제 있죠. 경기 순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열적 질적 변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참고해가지고 질적인 변인은 동관성이 없는 서열 척도이므로 이러한 비연속 변인으로만 이루어진 통계를 할 때는 카이 자승 검증과 같은 비모수 통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배웠지만 카이 자승 외에도 비모수 통계 기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 변인으로 넘어가서 비연속 변인과 연속 변인으로 양적 변인은 또 나뉘는데, 정수값만으로 표현되는 거. 정수라는 게 어떤 거죠? 소수점 없는 거 말하는 거죠. 소수점 없이 딱 정수로만 표현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양적 변인에서 비연속 변인, 다른 말로는 이산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원수, 득점수, 세트수, 반칙 횟수, 경기 횟수 이런 것들은 비연속 양적 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원수나 득점수를 평균을 내가지고 뭐 10점, 6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고,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는 인원수나 득점수 같은 거는 정수값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연속 변이라고 얘기하고, 연속 변이는 어떤 값, 소수점 이하의 값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의 키, 몸무게, 경기 시간, 속도 이런 것들은 소수점까지 다 나오는 값들이죠. 이런 것들은 양적이면서 연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 변인은 거의 통계에서 만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연속 변인이라고 보통 취급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연속 변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속성적 분류라고 얘기하는 분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요 연속 변인이 모든 통계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변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체육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인이 연속 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 몸무게, 기록. 우리 체육 임용 시험에서 이제 수영 기록제죠? 육상 허들 기록제죠? 자, 그런 게 다 소수점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연속 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속 변인들은 웬만한 통계 기법을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적 분류가 있는데, 특성적 분류는 관찰 변인과 잠재 변인,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합니다. 관찰 변인은 객관적 데이터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변수고요. 잠재 변인은 추상적인 변인이라서 직접 관찰은 안 되는 변인이에요. 키는 직접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직접 관찰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죠? 행복감, 만족도, 성취도, 자신감, 집중력. 이거 외에도 뭐 기타 등등 효능 뭐 있지? 또 불안감 뭐 이런 것도 다 직접 측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이런 거. 설문지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특성적 분류에서 잠재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설계적 분류. 이게 시험에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죠? 이게 이제 나올 때 중재 변인이라는 거, 요거를 답으로 쓰게끔 한번 출제를 했었는데, 일단 초수인 분들은 독, 종, 매, 중, 가 해가지고 요 5개를 앞 글자를 따서 일단 외워놔야 되죠. 설계적 분류. 설계적 분류는 인과관계에서 변인의 분류, 연구 변인의 유형과 역할, 뭐 제목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설계적 분류라는 것은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 설계. 연구 설계는 원인, 결과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 이러한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연구 설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원인이 되는 변인을 이제 독립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인이 되는 변인. 여기 형광펜 딱 칠해놔야겠죠? 원인. 그래서 플라이오메틱스 트레이닝이 순발력에 영향을 미치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이오메틱스 트레이닝은 뭐예요? 독립 변인이고 순발력은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종속 변인은 결과가 되는 변인이에요.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놔야 되죠? 그래서 종속 변인은 결과가 되는 변인이고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그래서 얘가 독립, 얘가 종속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인은 그럼 뭐냐? 인과관계 연구에서 독립과 종속 변인의 무슨 역할?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이다. 매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 뭐 이런 말 알아요? 매개체를 역할을 한다는 거. 어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이제 친구가 있어.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는데 직접 뭔가 다가가기는 힘들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가교 역할을 해주는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친구는 A하고도 친하고 B하고도 친해야 되고, 네. 그 중간에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A와 B의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A하고도 친하고 B하고도 친하니까 A한테도 영향을 받고 또 이 친구는 또 B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매개 변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오메틱스 트레이닝을 이제 만약에 독립 변인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이제 종속 변인이었잖아요. 근데 순발력이 또 다른 어떤 임용 합격률이라고 하는 어떤 변인의 이러한 변인의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이 임용 합격률의 순발력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플라이오메틱스 트레이닝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도
얘가 독립변인이고 얘도 사실 독립변인으로 작용하지만 얘가 봤을 때 얘는 결과고, 그죠? 얘가 봤을 때 얘는 원인이죠. 근데 또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원인이죠. 그리고 얘가 봤을 때 얘는 결과죠. 이런 관계에 있는 변인을, 중간에 끼어있는 이런 변인을 매개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개. 그래서 매개 변인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거에 영향을 또 주는 그런 형태의 변인. 그래서 독립 변인이기도 하면서 종속 변인이기도 한 그런 친구를 우리는 매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독립 변인이면 선생님들은 뭐예요? 종속 변인이죠.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결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잖아. 쌤들은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쌤들이 또 나중에 학교 가면은 또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학생들한테 원인이 돼서 학생들이라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또 낳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예요?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나는 독립변인, 선생님들은 종속변인이면서 독립변인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매개변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저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왜 학교 그만두시고 학원에 오셨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라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을 하는 곳이지만 학교에 가실 많은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선생님들이 학교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저라는 독립변인으로 하여금 제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의 체육 선생님을 하면 1년에 아무리 큰 학교에 있어도 1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학생은 300명 남짓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만나서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뭐 한 20, 30%, 저는 해마다 최종 합격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강에 계신 분들로만 쳤을 때 한 30% 정도는 그 발령받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1차 합격은 한 50% 정도 하시고, 그래서 한 30% 정도.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전체 통계치로 경쟁률로 봤을 때, 통계치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예요. 저한테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저는 독립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되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에 피 터지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선생님들한테 전 또 하나의 독립변인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그런 학생들한테 독립변인이 되시는 거니까 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학생을 학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 최소 30년 이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30 곱하기 1000명. 보통 학교 뭐 좀 전교생이 좀 작은 학교는 더 작은 학교도 있지만 좀 큰 학교는 보통 전교생 한 1000명 되거든요. 1000명 곱하기 30년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지금 나이 해봐야 뭐 30 안 되죠? 30 정도? 30 미만? 뭐 그렇게 치면은 지금 정년이 65세 되는 걸로 거의 지금 법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65세까지 근무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으로. 선생님들 지금 만으로 30세 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 35년 이상은 학교에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1년에 1000명씩 나가고,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1000명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오다 가다 내가 가르치는 학년 아니라도 영향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35년 동안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몇 명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인원을 내가 만나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나는 그 학생들한테 독립변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선생님 한 선생님이 나한테 던져준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말 한마디가.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됐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자도 없는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뭐 나 인스타 팔로워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네. 전 인스타 안 합니다. 네. 안 하지만 전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매개변인인 선생님들의 예시가 여기 이제 설명이 됐고, 중재변인은 그러면 뭐가 중재변인이냐? 이게 시험에 이제 나왔던 거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 사이에 있는 요 순발력처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매개변인처럼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똑같은데 성별 같은 거는 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성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강도를 다르게 하는 변인이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주효과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효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메인 이펙트예요. 주효과라는 거는 주효과. 트레이닝이 임용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주효과예요. 주효과. 주로 내가 보고 싶은 효과잖아요. 트레이닝을 해서 임용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거기에 성별이라는 변인을 탁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남자는 프라이메트릭 트레이닝을 했더니 임용 합격률에 한 30%더 합격률이 높아졌더라. 근데 여자는 프라이메트릭 트레이닝을 했더니 40%가 증가했더라. 이럴 수 있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런 연구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해본 사람 있겠어? 없죠.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봐요. 이런 트레이닝을 했을 때 생각해봤을 때는 여선생님들이 플라이메트릭 트레이닝을 하면은 남자 선생님들보다 임용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여선생님들이 더 저조한 경우가 일단 근력 자체가 약하니까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 성별 같은 것들을 중재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별 외에도 이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성별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별이 트레이닝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에 강도를 다르게 해준다는 얘기죠. 남자는 더 적게 영향을 받고 혹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여자는 또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영향을 받더라라는 어떤 그 관계의 강도를 다르게 해주는 변인. 그걸 우리는 중재변인이라고 하더라. 아시겠죠? 이런 성별 외에도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학년 같은 거. 중학교 1, 2, 3학년한테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중간에다가 학년을 집어넣으면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학년이 달라져요? 1학년이 3학년이 돼요? 아니잖아요. 트레이닝이 적게 한다고 해서 3학년이 1학년으로 떨어져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 학년도 어떤 결과에 체력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학년도 강도에 변화만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걔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년도 성별처럼 중재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년 외에도 중재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기출이 됐었지만 이제 다른 사례를 가지고 또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독종 매중과가 시험에 나왔던 게 그래도 뭐 충분히 3년 이상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또 재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 변이는 뭐냐?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 독립 변이이고 순발력이 종속 변이일 때 단백질 섭취량 같은 거는 통제해줘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 외에도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예시가 아닌 뭐 학습량과 공부 시간과 임용 합격률 이러한 독립 변이, 종속 변이 있다라고 하면 통제해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었겠어요? 강사 선택, 예. 누구 강사를 들었는지 뭐 이런 거는 통제해줘야 공부 시간과 임용 합격률과의 관계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통제해줘야 되죠. 상수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부 시간과 합격률과의 관계만 보고 싶으면 김동해 커리 타는 사람끼리만 임용 그 공부 시간과 합격률을 결과를 봐야 되고 또 다른 강사님 그 커리 탄다면 그 사람들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통제해줘야 되는 게 강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부 시간 외에 임용 합격률이라고 하면 공부 시간 외에도 공부 장소 또 뭐 수면 일어나는 시간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통제해 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오메가3를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통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먹으려면 아예 안 먹든지 먹으려면 먹든지 누구는 홍삼 먹고 누구는 오메가3 먹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에 의한 효과가 합격률에 영향을 미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제해줘야 되는 거는 뭐라고 한다? 가외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1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서 학습 태도의 유형에 따라 수업 모형별 수업 효과성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 태도는 중재 변인입니다. 라고 이제 답으로 쓰는 게 출제가 한번 됐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선생님들이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실 때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인의 척도 해가지고 척도의 수준이 다른 말로는 또 구분 특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분 서열성, 동관성, 절대형점 요거를 구분한 사람이 학자가 스티븐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출제가 되면은 스티븐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혹은 스티븐스의 척도 구분 특성에 따라서 뭐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스티븐스 형광펜 칠해 두셔야 됩니다. 스티븐스 구서동절 외워놔야 됩니다. 스티븐스 하면은 뭐 구서동절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성별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어요? 이름도 갖고 있고 성도 갖고 있고 성이 다 다르죠 지금? 무슨 성씨죠? 무슨 정? 홍? 임? 정홍임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구분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구분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변인 간의 크고 작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가 있어요? 나이 있죠? 나이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서열을 따질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은 몇 살이죠? 26. 선생님 몇 살이죠? 26이죠? 선생님 몇 살이죠? 5이죠? 그럼 이러면은 누가 더 많고 적고 따질 수 있죠? 이런 건 서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관성은 어떤 거냐? 측정 변인 간 크고 작은 관계가 같은 간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동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 예시로는 좌전굴 기록 같은 거를 이제 예시로 뒀죠. 좌전굴 알죠? 앉아서 위모 앞으로 굽히기. 이걸 한자로 좌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전굴 기록이 10cm 그리고 20cm는 기록이 2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록이
10cm보다는 20cm가 2배로 기록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좌정굴 기록이 0cm일 때 유연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좌정굴 기록이 0cm인 사람 있죠? 0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유연성이 와, 너 유연성 0이네?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왜? 좌정굴 기록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죠. 좌정굴 기록 마이너스로 측정되는 학생들 본 적 있죠? 예. 그래서 0이라고 해서 그 학생은 유연성이 0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기록은 10cm는 20cm보다 2배 더 많은 거다.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동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동간성. 동간성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나이는 동간성 있어요? 나이는 동간성 없어요. 왜? 쌤 25이고 쌤 25이지만 쌤 26이고 쌤 26이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25이랑 26이랑 쌤 예를 들어서 27이라고 쳐요. 아니겠지만 훨씬 더 어려 보여요. 23살로 보이는데 25, 26 한 살 차이 26, 23, 예시 잘못 들었네. 25과 예를 들어서 26의 한 살 차이와 24과 25의 한 살 차이가 한 살 차이라고 해서 똑같은 한 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26이어도 쌤은 26이지만 몇 월생이에요? 4월생이죠. 쌤은 몇 월생이에요? 6월생이죠. 그러면 한 살 차이여도 어떤 사람은 4월생이고 어떤 사람은 6월생이고 어떤 사람은 12월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동간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이도 동간성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간성이 있는 건 뭐가 그러면 동간성이 있느냐? 신생아부터 이제 영유아기에는 보통 이제 개월수로 따지죠. 애기 너무 예뻐요.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몇 개월은 동간성이 있어요? 그나마 동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동간성이 있진 않아요. 왜? 몇 개월 며칠인지도 사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엄밀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것도 사실은 동간성이 없는데 동간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 그 측정 값과 어떤 측정 값 간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동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영점은 그러면 뭐냐? 절대영점은 0이라는 값이 측정됐을 때 그 0이라는 값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값 이 0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0cm가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0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리 멀뛰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좌정굴 기록은 0이 나와도 유연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0점은 정말 아무런 능력치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진짜 빵이라고 하는 그런 값의 기록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척도의 구분은 이제 명서동비 이렇게 이제 요것도 스티븐슨의 구분입니다. 네, 척도의 구분 명서동비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요 네 가지가 척도가 있는데 자 명명척도는 앞에서 얘기한 구서동절 중에 구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든지 기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명명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명명척도는 구분하기 위한 의미만 갖기 때문에 가감승제, 가가 더할가, 감이 마이너스 뺄 감이고 승이 이제 곱할 승이고 나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감승제의 수리적 계산이 안 된다. 명명척도는 안 된다. 왜? 김씨, 박씨, 이씨 합치면은 최씨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백넘버 같은 경우도 이대호 10번이고 손아섭 31번인데 둘이 백넘버 합쳐가지고 41번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명척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서열척도는 크고 작음의 이제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척도를 얘기하는 건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경우는 서열을 정할 수 있죠. 어떤 게 더 높고 낮고. 예. 근데 선수 개인 간의 경기 기록이나 능력치에는 동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걸 가지고 서로 덧셈하고 뺄셈하고 막 이런 거를 또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서열 척도 역시도 가감성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예외가 뭐냐면, 참고로 리커르트식 척도 들어봤죠?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이제 보통 나뉘는 척도, 보통 5단계 척도를 많이 쓰지만 7단계, 뭐 10단계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그 리커르트식 척도를 보통 우리는 이제 서열 척도라고 부르는데, 서열 척도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서열 척도로 측정한 설문조사가 통계에서는 별량 분석이라든지 뭐 T 검정이라든지 뭐 다양한 통계 기법, 상관계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산출한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모든 통계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동관성이 없는 서열 척도는 가감성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회과학 연구 막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들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보면 뭐 불안 측정하는 뭐 이런 설문조사도 해보고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설문도 해보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통계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곱셈하고 나눗셈을 무수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놓고 하면 되나?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감성제를 이용하는 모수적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단 그걸 허용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수성을 갖는 집단의 사례수가 보장이 될 때, 그게 이제 최소 보통 이제 통계에서는 3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심극한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30명 이상이면 모수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수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집단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 분포, 좌우가 대칭인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접으면 딱 만나지는 정규 분포를 띈다. 그게 뭐예요? 모수성을 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 30명 이상이 되는데, 근데 30명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최소한도가 30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된 정규 분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최소 한 100개 이상, 그리고 뭐 좀 안정된 논문을 이제 인정받는 논문을 쓰려면은 설문지를 뭐 300부에서 500부 뭐 이렇게 보통 돌려오라고 얘기하죠. 석사 하신 분 있어요? 석사 하신 분 없어요? 네. 설문지 혹시 돌려서 논문 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보통 설문지 논문을 쓰실 때는 300부에서 뭐 500부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뿌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열 척도로 된 설문지지만 통계 분석을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한다.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왜? 사례수가 많기 때문에. 서열 척도지만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규성을 갖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원칙은 있는데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법이라고 우리가 뭐 다 정해져 있지만 가끔 또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예외 있잖아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건너가는 경우 있어? 없어? 급하면 건너가죠? 어떨 때? 앰뷸런스는 다 가잖아. 환자가 지금 생명에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데 빨간불이 무슨 소용이야. 다 가야지. 삐뽀 하면서 다 가잖아. 예. 중앙상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칙이죠 그게. 근데 넘어가 안 가? 다 넘어가잖아. 근데 앰뷸런스만 넘어가? 불법 주차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위독해서 차로 모시고 가서 병원 앞에다가 그냥 아무 때나 무단 주차 황색 선이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박아놨어.
과태료 내요? 내요? 날라오지? 증명하면 돼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은 빼줍니다. 과태료 안 내도 돼요. 그렇게 적혀 있어. 거기 과태료 거기 보면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의견 소명하라고. 그거랑 똑같아요. 통계도 원칙은 서열 척도는 못 통계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데서는 허용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간 척도는 측정값 사이에 간격이 동일해서 점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다. 그래서 간격이 동일한 척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 같은 건데 온도계 온도 같은 온도계 눈금 같은 거.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동간 척도는 0이라는 값도 진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0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0을 갖고 있는 게 동간 척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체육에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 같은 거예요. 이거 제 책을 먼저 이렇게 예시로 요걸 쓰고 나서 이봉 교수님이 원래 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사례 없던 걸 개정판 내면서 이거 제 거 보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예. 이거 저는 이기봉 교수님 책이나 뭐 강상조 교수님 책이나 뭐 저도 뭐 다 참고는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책 제가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을 정말 그냥 제가 썼어요. 제가. 물론 참고문헌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전 제가 써요. 그래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 같은 게 체육에서 대표적인 동간 척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그 0은 절대 0점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임의 0점 혹은 다른 말로는 상대 0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임의 0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다가 상대 0점이라고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임의 0점은 0이라는 값이 0의 절대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 같은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덧셈하고 뺄셈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을 가지고 나는 20cm 나왔어. 제가 유연성이 좀 좋은 편이라서 옛날에 세대 입시 이런 거 준비할 때 30cm 이상 나왔거든요. 진짜 잘 나올 때는 손톱 좀 안 깎으면 한 33cm, 34cm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 30cm라는 기록과 마이너스 10cm라는 기록이 받은 학생하고 비교를 해서 뺄셈을 하면 혹은 뭐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이러면 그 나오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죠. 난 30cm인데 넌 10cm네? 나보다 20cm나 뭐 기록이 낮네? 이렇게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0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너 유연성이 제로구나. 아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0을 임의 0점, 상대 0점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도 답으로 쓰게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율 척도. 마지막으로. 얘는 절대 0점이라는 걸 갖고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모든 수학적, 통계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멀리뛰기 기록이나 100m 달리기 기록 뭐 이런 것들이 길이나 시간을 측정하는 걸로 이제 측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체육에서는 대부분 길이 아니면 시간으로 측정되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율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역학에서는 MKS 단위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율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법을 쓰지만 동간 척도이고,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게 이제 그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비율 척도입니다. 몸무게, 뭐 그 다음에 거리, 뭐 멀리뛰기 같은 거는 거리 재잖아요. 그 다음에 50m 달리기 기록 재죠. 그런 건 다 이제 비율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 척도는 모든 통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율 척도를 아까 제가 속성적 분류 앞에서 그 얘기할 때 요거 양적 변인에서 요 연속 변인하고 비율 척도는 거의
같은 거다라고. 예. 동화와 조절 아시죠? 피아제의 동화와 조절 아시죠? 예. 동화시켜서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고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명척도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서열 동관성, 절대 영점은 없다. 그리고 가감 승제를 할 수가 없다. 서열 척도는 구분 서열성이 있다. 근데 동관성이 없고 절대 영점도 없다. 그래서 가감 승제를 할 수가 없다. 동관 척도는 동관성까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절대 영점은 없어서 가감은 가능하지만 승제는 할 수가 없다. 절대 영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승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승제를 해버리면 이제 곱하기 같은 거를 해버리면 0은 모든 값을 0으로 수렴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0은 100하고 곱해도 0은 0이고 1000하고 곱해도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동관척도는 절대 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정말 0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0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비율 척도는 다 가지고 있어서 가감 승제까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출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원칙적으로 리커르트 척도는 질적인 무슨 척도? 서열 척도입니다. 가감 승제할 수 있는 양적인 비율 척도로 잘못 적용한 겁니다. 서열, 비율 뭐 이런 거 답으로 쓰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엄청 쉬워 보이죠? 그리고 상관계수 산출에 사용되는 비율 척도의 특성을 설명하되 다른 명명, 서열, 동관에는 없는 수리적 특성을 써라. 그럼 뭐예요? 절대 영점이 없잖아요. 절대 영점이 있잖아요. 비율 척도는. 절대 영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쉽죠? 원래는 1교시를 제가 좀 더 진도를 요 뒤에까지 진도를 더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 그 좀 브레이킹 타임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선생님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엉덩이에 지금 땀띠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서 좀 끊었다가 쉬었다가 합시다.